이곳에서 제공되는 정보는 투자 권유를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또한 제공되는 내용은 극히 개인적인 의견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모든 내용은 단지 참고사항으로만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어떤 법률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점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투자는 반드시 자기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하여야 하며, 따라서 투자 손익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스스로에게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몇 가지 소소한 이야기들로 진행될 것 같습니다. 일단 미국 시장은 3대 지수가 플러스로 끝났고요. 상승폭은 제한적입니다. 너무 많이 떨어졌던 반발 심리로 급등한 이후에 방향성을 또 타진하려면 기다려야 되겠죠. 그리고 2분기 실적 발표 시즌이 되면서 이제 실적 발표 나오는 거 보고 움직이긴 할 건데, 크게 큰 폭으로 오르지는 않을 거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이게 눈치 보기를 계속하고 있고 꽤 올랐기 때문에 시장이 방향성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다만 중국 같은 경우로 잘 봐야 될 것 같은데, 중국이 지준율 인하하면서 시장에 긍정적인 주식시장의 이슈를 알렸거든요. 그래서 향후 어떻게 움직일지, 방향성이 세게 움직이면서 그 못 채운 탄력을 채우고 갈지는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석유를 잠깐 보고 갈 건데요. 석유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급등했다가 17달러 거의 다 육박했었거든요. 넘었던가? 예, 밑으로 꽂았다가 다시 반등했는데, 뉴스 보도를 보면은 아직까지 사우디아라비아하고 아랍에미레이트하고 협상이 안 끝났습니다. 그래가지고 눈치 보기를 열심히 해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석유를 구매하고자 하는 그 업자들 혹은 투자하고자 하는 투자자들이 어떻게 합의가 결정되느냐에 따라 반응을 보일 거기 때문에 그 눈치 보기가 열심이라고 기사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지난주 목요일날 발표된 미국의 그 재고량이거든요. 원유 재고량인데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원유 재고량이. 이거 이제 차트로 보시면 이렇게, 이게 그 전략류를 제외한 비축류거든요. 근데 그 비축된 그러니까 석유 비축류가 계속 감소하고 있어요. 빠른 속도로. 그러니까 그만큼 수요는 있다는 뜻이고 공급은 못 따라오고 있다는 뜻이죠. 이런 관점에서 유가가 빨리 잡히겠느냐라고 하는 부분은 좀 생각해 볼 만해. 그러니까 아래쪽으로 세게 내려가겠느냐라고 하는 부분은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랍에미리트가 어떻게 어느 정도 증산에서 합의를 할지, 또 그거에 의해서 각 오펙 플러스 국가들이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한 부분들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다만 이게 추세적으로 연말이 가면 갈수록 그 강도는 줄어들 것 같아요. 이미 말씀드렸지만 유가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찍어내서 더 팔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커지기 때문에, 이미 벌써 그 그러니까 아랍에미레이트가 더 찍어내겠다고 반기를 든 거거든요. 그런 추세는 유가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강해질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놓고 보면 유가의 상승 강도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떨어질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양대산맥, 그러니까 그 원자재 수요의 양대산맥이 유가 하나는 이제 구리인데, 구리는 지난번에 급등한 이후에 한 5월달에 급등해서 최고치를 친 이후에 추세적으로는 약간씩 내려오고 있고, 이미 보여드렸지만 이 데이터는 EIA 데이터였고요. 미국 그 에너지청 데이터였고, 이거는 KOMIS, 이게 한국자원정보서비스 데이터입니다. 구리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데 이 재고는 쌓이고 있죠. LME 재고량이 쌓이고 있습니다. 잘 보시면 그 이전에는 상당히 많이, 그 직전에 있었던 저점을 뚫고 밑으로 내려왔고 재고량이 잘 쌓이질 않았었는데, 최근에 보면 이 바닥을 뚫지 않고 재고량이 조정 국면에서 여기서 한번 튀고 그 다음에 이 고점을 뚫고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격이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그 구리라고 하는 게 그 가장 많은, 그러니까 그 경제 활동, 산업 활동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전반적으로 쓰이는 재고 금속이거든요. 그러니까 전반적인 전체 산업이 무조건 폭발적으로 얘를 갖다 쓴다. 그러니까 원자재 수요가 폭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만 없을 것 같아요. 이것만 보면.
그리고 하나 더 보면 이건 이제 알루미늄이거든요. 알루미늄도 산업에 전반적으로 많이 쓰이는 비처금속 중에 하나거든요. 잘 보시면 이 재고가 LME 재고가 바닥이 계속 쌓이면서 위는 뚫리고 올라가고 있거든요. 이 가격은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최근 가격 상승세가 약간 둔화됐어요. 그래서 고점을 못 듣고 헤매고 있는데 얘도 이렇게 재고가 쌓이면 일정 수준의 가격 방향성이 아랫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을까. 그리고 이게 구리나 알루미늄 의 그 재고 쌓이는 걸 보면은 제 생각에는 이게 폭발적으로 뭔가 산업이 돌고 있는 건 맞는데 원자재를 막 쓸어다가 담아서 써제끼고 있느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유가의 재고는 약간 미국 재고만 봐도 약간 다른데 다른 금속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원자재 슈퍼사이클이라는 얘기를 꼭 우리가 믿어야 되겠느냐라고 하는 부분은 계속 저는 믿을 수는 없는 얘기 아닌가라고 하는 부분. 그 다음에 곡물 가격, 지난번에 이제 미국의 농무부에서 얘기가 나와가지고 올랐던 뭐 밀이나 그 다음에 이제 콩이나 옥수수 이런 것들은 가격이 급락했거든요. 반등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자재 슈퍼사이클 얘기는 계속 하긴 하는데 실제로 그렇게 됐냐라고 하는 물음표를 좀 찍어봐야 될 것 같고, 그거를 인플레이션하고 관련해서 생각을 해보면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인플레이션은 좀 잡히지 않을까. 특히 코어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는 더더욱 잡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연준의 테이퍼링 얘기를 좀 잠깐 하고 싶은데요. 여기 보면 조선일보 기사 중에 테이퍼링 서두르지 말자는 의견이 있고, 연준의 테이퍼링 시행이 8년 전 긴축 발전을 재현할까라는 얘기를 했는데 8년 전이면 2013년이죠. 근데 제가 이미 차트에서 보여드렸잖아요. 2013년 발작이 안 일어났습니다. 발작이 일어난 건 2015년도에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버냉키가 2013년도 테이퍼링 하겠다고 입을 뻥끗했다가 무서워서 뒤로 물러난 뒤에 2015년도 실제로 그 금리가 금리 올릴 가능성이 굉장히 짙어진 그 시기에 2015년도 12월 달에 금리를 처음 올렸습니다. 연준이 한 4, 5월에 2015년 정점을 치고 그 뒤에 이제 조정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시나리오대로 간다면 제 생각에는 내년 상반기쯤에 정점을 치고 중반이거나 하반기에 급격한 조정이 있을 것 같아요. 이 시나리오. 여기 이제 기사가 좀 잘못된 건데 이미 이제 여러분들 제 동영상 보신 분들 차트를 보여드렸죠.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어드바이저 퍼스펙티브에 나오는 이거 버핏 인디케이터라 그래가지고 워렌 버핏이 그 한 국가의 총 경제 사이즈 규모, 국내 경제 사이즈 규모하고 그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총 자산의 가치, 그러니까 시가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치의 비중을 비교해서 보는 건데요. 그러니까 시가총액 대비 GDP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냥. 근데 여기 보시면 이제 IT 버블 때 가장 높았던 적이 있었는데 직전에 그걸 다 뚫고 지금 여기 올라왔거든요. 굉장히 높은 거죠, 사실 가치 배수가.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보아야 될 거는 이제 주로 이제 생각하는 게 가끔 해외 사이트 보면 이게 나옵니다. 이 10년 국채 수익률인데 2000년도에는 10년 국채 수익률이 IT 버블 붕괴 이후에 한 4%대에서 움직였었거든요. 4에서 5로 지금 왔다 갔다 낮게는 3% 후반대까지 내려갔었습니다. 예, 그러다가 이제 5% 초반까지 왔다 갔다 했는데 지금은 10년 채권 수익률이 뭐 1%대 전후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죠. 2%를 못 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는 채권 수익이 높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주가에 대한 배수가 이렇게 높지 않을 수 있지만 지금은 10년 채권 수익률이 그만큼 낮으니까 주가 수익 비율이 높아도 된다라고 하는 그런 투자에 대한 그 의견을 개진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그런 관점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게 궤도가 굉장히 과거보다 높긴 하지만 그걸 용인할 수 있다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 생각은 해봐야 되겠죠. 향후에 얘가 채권 수익률이 여기 있는 게 아니고 이미 이제 과거의 패턴에 있었던 것처럼 한번 조정받은 이후에 다음에 이제 그 자기의 자리를 잡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이 자리 잡는 게 이 정도 수준까지는 올라오지 않을까. 글로벌 금융이 이 수준까지 올라오지 않을까. 그래서 2% 전후에서 왔다 갔다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렇다면 과연 주식의 배수가 이게 용인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부분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GDP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라갈 수 있으니까 이거는 이제 주식이 그만큼 꺼져가지고 IT 버블 때 주식이 꺼지니까 분모가 꺼졌겠죠. 그래서 배수가 급격히 낮아진 상태에서 다시 배수가 올라가는 개념을 거쳤는데 지금은
주식 배수가 꺼지질 않았거든요. 그래서 높은 수준에서 또 밀고 올라가야 되는 문제점이 생기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GDP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라가지 않으면 얘가 그렇게 빠른 속도로 탄력을 받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 얘기는 이미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그래서 주가가 올라가는 상승 탄력은 GDP 성장률 수준 정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때는 이제 EPS라는 개념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 이거는 GDP 대비 시가총액 개념에서 봐도 주식이 그렇게 빠른 속도로 탄력을 받고 올라가기는 어렵다. 채권 가격이 올라가면 그만큼 매력도도 떨어지는 부분까지 그걸 감안 안 하더라도 사실 그렇다, 이걸 좀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또 한 가지 이해를 해야 될 게, 채권 수익률이 올라가면 우리 하이테크 관련된 기업들이 상당히 안 좋아서 조정을 받고 이런 작업을 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일시적인 겁니다. 이거 보시면 여기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보였던 뭐 AMD라든가 엔비디아, 인텔, TSMC, NXPI, 그 다음에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이런 쪽의 기업들인데, 2013년도 이때죠. 2013년도에 추구 전략 얘기를 하고 난 뒤에 그 뒤로 계속 붕괴되기 전까지, 이때까지 잘 보시면 일반적으로는 주식 차트가 올라갑니다. 이때부터 이때까지 올라가죠. 그러니까 이거 로고 차트입니다. 이 로고 차트를 제외하면 너무 안 보이기 때문에 이 로고 차트를 만들어서 증가율이, 이게 올라가는 폭이 똑같다는 얘기는 그만큼 그 배수 수익률이 똑같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금리가 올라간다고 해서 하이테크 관련된 주식들이 올라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개념은 버리셔야 됩니다. 그거는 부분적인 거예요. 일시적으로 일어나는 변동성이고, 추세적으로는 그 기업의 가치나 산업 동향과 관련이 있습니다. 삼성전자를 보면 더 확연한데요. 이 삼성전자거든요. 삼성전자 보시면 2013년도가 이때입니다. 테이퍼링 어쩌고저쩌고 얘기했던 때가, 그 다음에 출구 전략이 있었던 때가 2015년도 이때예요. 그 뒤로 경기 사이클이 또 추가로 움직이면서 굉장히 많이 올랐죠. 물론 이때 그 반도체 사이클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금리가 올라가는 것 때문에 기술주들은 못 올라간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는 그건 부분적인 거지, 잠깐 일시적인 변동에 대한 거지 추세적인 게 아니라는 걸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삼성전자가 못 올라가고 있는데 향후에 금리가 올라가면 삼성전자한테 좀 불리한 거 아니야라고 하는 생각을 접으셔야 됩니다. 이미 말씀드렸지만 산업 동향과 그 기업의 실적 동향과 관련이 있지 금리 동향하고 관련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주식 얘기를 좀 더 할 건데요. 이거 보면은 이건 머니투데이 기사입니다. 7월 12일자 기사고, 꺾이는 인프라 굴기 해가지고 두산인프라코어하고 현대건설 기계 2분기에 찬바람이 나왔다라고 하는 기사를 최민경 기자께서 쓰셨습니다. 네, 내용을 보면 아주 단순한데요. 중국 쪽에 굴착기 매출이 굉장히 줄었다는 거예요. 2분기부터. 그래서 여기 보면 2분기 두산인프라코어는 3,800대 정도, 현대건설기계는 2,400대인데 그게 지난해 동기 대비 한 43%, 현대건설은 19% 줄었는데, 문제는 두산인프라코어 같은 경우에는 2018년도, 2019년도에 2분기에 팔았던 것보다 더 못 미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이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그 재난지원금이나 이런 것들을 가계에다 지원한 게 아니고, 여기 보시면 부동산 개발이나 도로철도 수리시설 등 인프라 건설이나 광산 개발 쪽에 대규모로 뭔가를 쏟아 부어가지고 인프라 투자에 쏟아 부어서 그쪽에 굉장히 매출이 좋았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고 2분기부터 중국이 경기 부양 속도를 조절하면서 중국 굴착 판매가 급감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동산 개발 기업에 대한 규제를 신설했고, 지방정부 부채 부담에 따라 인프라 투자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다. 이거 근본적으로 안 좋은 거죠. 그리고 철강 가격이 급등하면서 이를 일부 공사의 일정이 지연된 건, 그러니까 이거는 뭐 부분적인 거고. 그래서 중국에서는 이미 나왔듯이 그 기업에 대한 PMI 지수나 이런 건 괜찮은데 서비스 PMI 지수가 좀 안 좋았죠. 그래서 지준율을 인하했잖아요. 그러니까 인프라 투자나 이런 쪽에 초반에 한 1년 반 정도를 거기에 집중하고 있다가 지금은 서비스업, 그러니까 가게 쪽에 뭔가 늘리려고 하는 것 같아서, 문제는 이제 얘가 지금까지는 폭발적으로 잘 매출을 밀고 올라왔는데 향후에 과연 매출을 밀어 올릴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관점이에요. 그래서 얘의 주가 차트를 보면 현대건설기계 같은 경우는 이렇게 2분기 끝나기 전 5월 달에 추세를 반영하고 급등했다가 최근 조정 국면에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건설기계 쪽에 관련 투자를 할 생각이 계시다라면 약간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 두산인프라코어는 지금 거래 정지 중입니다. 분할해가지고 두산인프라코어하고 그다음에 투자 부분하고 두산마켓을 두산중공업이 가져가기 때문에 두산인프라코어는 지금은 거래 정지 중이거든요. 그래서 향후에 이제 두산인프라코어도 마찬가지로 현대건설하고 움직임은 비슷할 것 같고, 다만 긍정적이라면 현대건설기계의 공시를 보면 최근 주식 대량 보유 중에 현재 그 국민은행은 지분을 줄였거든요. 현대건설기계. 다만 지난 4월 달에 블랙락 같은 경우에는 5% 신고를 했어요. 두산인프라코어보다는 현대건설기계가 훨씬 더 유리하다는 이제 애널 리포트들은 있었는데 주식 가격에 그걸 반영한 게 아닌가라고 하고, 향후에 지금 투자한다는 얘기는 향후를 투자하는 거기 때문에 이 기사로 놓고 보면 약간 좀 조심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비슷한 유형의 주식이 하나 더 있죠. 그게 이제 두산 밥캣인데 얘는 지게차 관련된, 그래서 포커스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 도요다도 짓겠다는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미국의 공급 1순위 협상자. 근데 이게 뭔가 경쟁에 이겨서 그런 게 아니고, 요 기사는 어디냐? 매일경제 기사네요. 7월 6일자. 도요다가 엔진이 미국의 환경 요건에 못 맞춰가지고 원래는 1순위 공급자였는데 협상자였는데 지금은 두산 밥캣이 올라가서 협상을 하고 있답니다. 그래가지고 얻어 걸린 거죠. 그래서 적게는 뭐 여기 보시면 연간 한 5천억에서 3년간 1조 5천억에 달하는 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얘기들을 하고 있어서 기대감이 커요. 그리고 미국이 인프라를 폭발적으로 투자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 뭐 총 5년간 1100조, 8년간 뭐 이게 1100조니까 9천억 달러니까 얘는 뭐 한 1300~400억 정도 될까요? 1300~400조 정도 될까요? 하여튼 그 정도로 폭발적으로 계속 일어날 거기 때문에 긍정적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건설기계 쪽이라면 현대 건설기계를 하는 게 나을까요? 두산 밥캣을 하는 게 나을까요? 라는 생각을 한 번쯤은 가져보시라고 제가 기사를 그냥 뽑아봤습니다. 현재 가지고 계시거나 가지고 계신 분도 참고하시고, 혹시 투자를 하겠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참고하시라고. 다만 한 가지 더 참고하셔야 될 건, 두산 밥캣 같은 게 이제 올라갔다가 내려왔는데 다시 이제 계단을 밟으면서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이제 현대건설기계 같은 경우에는 보면 차트를 보면 계단을 밟고 못 올라가고 밀리고 있죠. 지금 현재 상황, 뉴스의 상황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다만 두산 밥캣 같은 경우에도 최근 대주주 성향 동향을 보면 이거는 블랙락 5월달 보면 포지션을 약간 줄였습니다. 청산한 건 아니기 때문에 위험한 건 아니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국민연금도 포지션을 약간 줄였거든요. 그래서 현대건설기계 블랙락이 포지션을 늘린 건 4월달이었기 때문에 약간 지금 어떤 포지션을 취할 건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그래서 현대건설기계 쪽에서 투자하시는 분은 이 국민연금공단도 중요하지만 이 블랙락이 포지션을 어떻게 정리하는지를 유심히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정리하고 난 다음에야 신고를 하니까, 차트가 움직인 다음에야 뭔가 결과가 나오겠죠. 여하튼 두 개 필요하신 참고를 하시고요. 또 하나 단편 기사로는 칭화유니가 파산했습니다. 반도체를 중국이 반도체 국기를 하겠다라고 대규모로 막 돈을 밀어주던 칭화유니가 결국은 파산했거든요. 이게 기사를에서는 우리가 두 가지를 느끼면 될 것 같아요. 반도체 아무나 하는 게 아니다. 기술이 상당히 심도가 있고 단기간에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리고 그 기술을 정말 많이 가지고 있는 미국조차도 자체적으로 빠른 속도로 그 기술력을 그러니까 기술에 도달하지 못하는데, 하물며 중국이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면 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그만큼 탄탄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느끼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한동안 국내 반도체, 특히 메모리 반도체 업체들이 긍정적이라는 걸 봐야 되겠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우리가 제롬 파월 연준위원장이나 이런 기사들을 계속 듣잖아요. 그리고 이제 매일 오르락내리락 하면 그거를 가지고 오늘은 이래서 주식이 내려갔어요, 이래서 올라갔어요 라고 하는, 뭐 제롬 파월 연준위원장 말고도 다른 여러 가지 이슈를 대지만, 결과적으로 시장은 근본적으로 경기가 확장 국면에 있다는 걸 바탕으로 해서 그냥 단순히 변동성만 보일 뿐입니다. 보면 그 변동성의 깊이가 어느 정도 되느냐에 따라 달라지긴 하지만, 이제 근본적으로는 변동성을 계속 보일 거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올라가는 정도는 이미 앞에서 보여드렸듯이 상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 이 부분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테이퍼링만 가지고, 예전에는 테이퍼링을 한다고 해서 주식시장이 크게 조정을 받지는 않았는데, 지금은 그렇다고 해서 옛날처럼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정말 낮다라고 볼 수만은 없어요. 왜냐하면 과거보다 상당히 높은 수준까지. 예전에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요때 있을 때 그 테이퍼링 얘기가 있었던 거거든요. 지금은 여기서 테이퍼링을 하는 거기 때문에 무조건 조정의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과거처럼 없다라고 생각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부분은 반드시 마음속에 담으셔야 되기 때문에, 다만 조정이 있다고 해서 너무 놀랄 필요는 없다. 그때 살 현금을 보유하면 된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내가 어느 정도 현금을 보유하면서 조정을 맞이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에 포트폴리오 포커스가 있으면 된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이것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